그 사람이 절 안 구했으면요. 한국 지도에서 이 마을 이름이 지워졌을 거예요. 정남규 할아버지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 늦가을 저녁 굽이진 산길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춘자가 보고 싶지 유난히 그렇게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벌써 7년째 혼자였고 자식들은 설 명절마저도 전화 한 통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강원도 평창 구봉산 아래 작은 마을. 남규 할아버지는 사람 왕래가 거의 끊긴 절골이라는 계곡 마을의 마지막 주민이었습니다. 폐광촌으로 불리던 이곳엔 옛날엔 광부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낡은 굴과 먼지 쌓인 장비들이 녹슨 채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남규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물지개를 지고 샘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평생을 마셔온 물이고 아내가 병중에도 유일하게 찾던 물이었지요. 그 샘은 폐광 위쪽 바위 아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샘터에 물이 점점 줄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이 몹시 불안했어요. 그날따라 샘터 위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무언가 상처 입은 존재가 내는 소리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바위 뒤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얀 털, 은빛처럼 반짝이는 빛깔, 옥색 눈동자. 그곳엔 보기 드문 은여우 한 마리가 다친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 덫이 채워진 듯한 상처가 있었고 눈망울은 뭔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지요. 남규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괜찮으냐 이놈. 아프겠다. 은여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옷을 찢어 부드럽게 다리를 감싸고 물통의 마지막 한 모금으로 여우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규 할아버지는 그 은여우를 마루에 누인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우는 밤새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해가 뜰 무렵 그 여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여우가 무언가 사람처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물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남규 할아버지는 여우를 고은이라 불렀습니다. 옛날 고은 안에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붙였지요. 샘터에서 만나는 여우 고은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요한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로 서울 개발업자의 SUV 한 대가 들어왔고 샘터 위 폐광지 일대를 테라피,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여우 고은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처럼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곧 이 땅에 큰 위기가 닥칠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고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고 동시에 단순한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천년을 살아온 것 같은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믿기 힘든 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준 존재를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정남규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있던 고은. 은여우의 형상을 한 채 분명히 사람의 말로 속삭였던 그녀는 이내 시선만을 남긴 채 샘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또렷했고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듯 간절했어요. 그 말에는 단지 경고가 아니라 부탁이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샘터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샘터는 어제보다 물줄기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터 위쪽 덩굴이 무성한 폐광 입구에 누군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신발 자국, 담배꽁초, 그리고 흙 위에 찍힌 군화 자국들. 이상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누군가 다녀갔다는 건 분명히 이 일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오후 무렵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갑작스러운 설명회. 정장을 입은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 노인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요. 미래형 자연 힐링 리조트, 고지대 생태 수련원, 노후 임야 고가 매입. 프레젠터는 능숙한 말솜씨로 노인들의 귀를 홀렸습니다. 이 땅은 곧 천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고 그 가치를 알고 선점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논리였어요. 남규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 샘터 위에 있는 폐광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긴 맑은 샘이 흐르고 멸종위기 동물이 자주 보이는 곳인데요. 그 순간 설명을 하던 남자가 미세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협의를 거쳐 개발 범위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할아버님.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자연을 위하지도 마을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말끝마다 숨긴 꿍꿍이가 엿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개발팀 중 한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남규 어르신 맞으시죠? 따로 할 말씀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혹시 댁 위쪽 땅을 매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 후 좋은 조건에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그 땅은 제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자리입니다.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젊은 남자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곧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위협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를 느꼈지만 꾹 눌러 참았지요. 그날 밤 다시 샘터로 오른 할아버지는 물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고은을 발견했습니다. 고은은 예전보다도 더 맑고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 땅은 절대 넘겨선 안 돼요. 거긴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자리였어요. 말하듯 들리는 고은의 목소리. 아니, 분명 들리고 있었어요.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샘터의 물은 이 땅의 숨결이고 그 숨결이 사라지면 이곳의 생명도 사라져요.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샘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늘어진 물길, 무너져가는 계곡, 그리고 고요 속에서 전해지는 그 신비로운 말. 고은, 넌 대체 어떤 아이냐? 어디서 온 거냐? 하지만 고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 곁에 몸을 말았습니다. 그 밤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을 짓눌렀지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절골 마을 언덕에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날이었지요. 개발사 측이 본격적인 토지 측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빈 땅부터였지만 그 방향은 명백히 샘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남규 할아버지는 들고양이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폐광지로 올라가 굴착기 앞에 서 있었죠. 이 땅은 안 됩니다. 멈추시오. 여긴 안 되는 곳입니다. 굴착기 기사는 황급히 엔진을 끄고 나왔습니다. 뒤이어 따라온 개발사 관계자가 헬멧을 벗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 이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공사입니다. 방해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부르르 떨며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거긴 내 땅이요. 아내가 마지막까지 돌보던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자리요. 하지만 개발사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이미 인근 지주의 땅과 공유지, 개발 승인은 확보된 상태고 할아버지께서 거절하셔도 이 구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발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넣은 것이었어요. 몇몇 노인들은 적지 않은 돈에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고 어떤 이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밤 연탄 화롯불 옆에서 무릎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은은 마당 끝에 웅크려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고은아, 넌 누구냐? 정말로 말해다오. 너 진짜 여우니? 아니면 다른 무엇이니? 은여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 위에 고운 발을 살포시 올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존재예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전설로만 기억하지만 이곳 샘터 아래에는 아주 오래된 생명의 숨결이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숨결이 깨어나기 전까진 절대로 저곳이 파헤쳐져선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들이 고요히 날렸고 고운의 은빛 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모습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고 생명보다 더 고결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 다짐을 세웠습니다. 절대 저 땅을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날 할아버지는 평생 써본 적도 없는 종이와 펜을 꺼내어 손수 펜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신성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접근을 금합니다. 그리고 손수 만든 펜말을 샘터 앞에 꽂고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개발사 직원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팻말을 비웃었고 한 직원이 발로 그것을 차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위 틈에서 청명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새끼 동물이 어미를 부르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신비롭고 묘한 소리였어요. 모두가 그 소리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편에서 은빛의 형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인간과 짐승, 생명과 전설이 뒤섞인 신성한 존재가 그들의 앞에 당당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토지 문제를 넘어선 일이 되었습니다. 샘터와 은여우 고운, 그리고 정남규 할아버지. 이들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운명적인 싸움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샘터 앞에 정남규 할아버지와 은여우 고운이 나란히 서 있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은빛 형상을 보고 놀랐고, 또 어떤 이들은 허황된 전설쯤으로 치부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개발사 내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 본사로 돌아간 팀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은여우, 인간과 소통한다고? 그들은 회의 내내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그 존재를 영상으로 담거나 포획한다면 기업 이미지, 투자 가치, 그리고 치유 산업까지. 며칠 후 낯선 남성들이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탐사 장비를 가져왔고 수색 견과 드론을 띄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등산객을 가장했지만 이내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은여우를 찾기 위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절골 계곡에는 낯선 기계음과 불빛이 퍼졌습니다. 밤이면 열감지 장비가 샘터 일대를 훑었고 숨어 지내던 고은은 더 이상 마당에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뉴스에서만 보던 무력 침입 같았고 그 중심에 자신과 고은이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고은은 더 이상 사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눈빛으로만 할아버지를 바라봤지요. 그 눈엔 공포보다 더 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터졌습니다. 늦은 밤 샘터 위 바위 근처에서 이상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달려 올라갔지요. 그곳엔 파헤쳐진 흙, 망가진 바위, 그리고 낯선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개발사 측이 은밀히 지하 탐사를 벌이다 바위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바위 틈에서 맑던 샘물이 혼탁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 속에서 피처럼 붉은 빛이 번져 나왔어요. 고은이 몸을 떨며 그 앞에 다가갔고 마치 상처 입은 듯 몸을 말았지요.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야. 그러나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몇몇 개발사 인원이 은여우 실물을 포착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흘린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있었고 이 땅은 더 이상 조용한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차량들이 마을로 몰려왔고 카메라들은 샘터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곳에 기적의 여우가 산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전설 속 은여우, 실체 확인. SNS에 퍼진 영상 한 편이 불을 질렀고 은여우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땅은 생명이 숨 쉬는 자리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송 장비와 환호 속에 묻혔습니다. 고은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굶고 무거운 숨소리만을 남긴 채 마루 밑 어두운 공간에 웅크려 있었지요. 그 밤 할아버지는 마루 아래에 조심스레 손을 뻗어 고은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손길에 고은은 마지막 힘을 내듯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멀어져 가는 듯 체념 섞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샘터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았고 계곡은 갈라진 땅바닥만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웅성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징조 아니오? 샘터 물이 끊긴 건 처음이오. 그날 정오 고은은 아무도 없는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듯 하늘을 바라보다 스스로 계곡을 향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스로를 이 땅에 바치듯 마지막 숨결을 남기는 제 같았어요. 그 순간 정남규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도록 내가 막아야지.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그렇게 할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 어떤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고은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샘터가 말랐습니다. 계곡은 쩍쩍 갈라지고 주변의 들풀과 수목들은 순식간에 누렇게 시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변화치곤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조차 아연실색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남규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당 끝에서 샘터 쪽을 바라보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은은 다시 모습을 감췄고 마치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한 기운이 번져나갔어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은여우의 실존 여부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영적 존재와 교감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가공된 영상이 퍼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절골마을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는 재빠르게 대응했어요. 마을 전체를 생태 관광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절골 신비마을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각종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마을 회관을 빌렸습니다. 전국 생명과학기 수룡합연구소 부설 초자연생태보전과 소속이라 소개한 그는 은여우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포획입니다. 연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소유하려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남자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세상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유전자는 국가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특별생물학적 지정종 조사 협조 요청서. 지방관청 환경부 국정원까지 이름이 찍힌 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찍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이미 사복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한밤중에도 샘터 일대는 열감지 카메라가 번쩍였으며 숲을 곳곳엔 설치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마침내 고은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채취, 희미한 털 한 올. 그 흔적 하나로 무장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마을 전체가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누군가 고의로 송전 장치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누군가 마당의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나와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 복장의 남자 둘이 서 있었고 손에는 전자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은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아픕니다.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피로 범벅된 눈망울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 뒤편에서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얇고 떨리는 마치 새끼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 고은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 소리에 반응해 뒤뜰로 뛰어들었고 할아버지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뒤뜰 쪽에서는 이내 정적이 감돌았고 몇 분 후 남자 둘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놈이 사라졌습니다. 기척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며 물러났을 때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은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을은 더욱 삭막해졌고 샘터는 메마른 땅 위에서 죽은 뿌리들만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신의 노여움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서 샘터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은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좋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작은 흙의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기척이 흙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경남규 할아버지는 감나무 아래에 낯선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흙이 말라붙은 땅인데도 마치 무언가가 안쪽에서 천천히 숨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레 무릎을 꿇은 그는 손가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손바닥 깊이쯤 팠을까 작고 둥근 은빛의 비늘 하나가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은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숨만 쉬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한 고위 관청에서는 극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청령 칙린 대상 생체 확보 작전 개시 요청. 절골마을에 나타난 존재가 고대 민속 문헌에 등장하는 청령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멸종위기종도 아닌 신화적 존재의 실체. 그 가치는 정치와 권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초자연적 신화자산이었지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마을에 특수생물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명목을 붙였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실질적인 군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마을 이장 박만식 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오는 거요. 진짜요. 마을 전체를 폐쇄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박 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은을 지킬 시간도 마을을 지킬 방법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웃들과 마주 앉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단순히 여우 한 마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우리 마을이 지켜온 것들, 그 오래된 믿음과 숨결을 지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밤에 고은이를 봤습니다. 고은이 울고 있었어요. 어린애처럼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원 외부 조사 거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군과 관청에 제출했고 마을 입구에는 손수 만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생명이 숨쉬는 마을입니다.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국가기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차량이 마을로 진입했고 수색 부대는 드론과 함께 계곡과 샘터 일대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샘터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바위 틈에서 미세한 빛이 피어올랐고 감나무 아래 파놓았던 작은 구덩이에서 맑은 물 한 방울이 솟구쳤습니다. 은여우 고은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은아, 넌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단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그 순간 위쪽 산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은여우 추적열 감지, 센서의 반응 발색. 무전기가 깨어졌고 수색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마지막 개치였습니다. 샘터에서 솟구친 물 한 방울.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은의 기척이었고 동시에 이 마을의 마지막 숨결이기도 했습니다. 밤하늘은 짙게 가라앉아 있었고 검은 군용 차량들이 산길에 촘촘히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조는 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무전기에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목표 위치 확인, 접근 허가, 비상 프로토콜 비삼 적용. 이제 그들이 겨누는 대상은 단순한 야생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특수 자산이라는 이름 아래 은여우 고은은 확보 대상 1순위가 되었고 정남규 할아버지는 공식적으로 비협조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안으로 고은을 데려왔습니다. 마루 밑 오래된 장독대 아래 딱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 그곳이 유일한 피신처였어요. 고은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은빛털은 군데군데 누렇게 바랬고 예전의 맑은 눈빛은 어둡게 흐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에 아주 희미하게 꼬리가 떨렸습니다. 고은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곧 아침이 올 거야. 그러나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4시 거센 엔진 소리와 함께 마을이 전면 포위되었지요. 등화관제, 전파 차단, 무장 병력 진입. 정남규 할아버지의 집 앞에도 무표정한 특수부대원이 2명씩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이 열렸습니다. 권혁진 대위, 특수작전지휘관. 그는 군복의 단추를 정확히 세운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남규 씨, 명령입니다. 집 안에 숨어 있는 대상 생물을 인계하십시오. 거부시 법에 따라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흔들렸습니다. 당신들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숨 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고은이는 누군가의 기억이고 이 마을의 영혼입니다. 혁진 대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이 무전기로 향했을 때 갑자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쿵. 집 뒤편에서 바위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울림이 계곡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진동. 그 순간 샘터의 중심에서 강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렸고 장독대 및 어두운 공간에서 고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털은 다시 눈처럼 빛났고 눈동자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집 안을 가득 채웠을 때 고은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말아다오. 지금 나가면 그들은 널. 하지만 고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폭우처럼 눈이 쏟아졌습니다. 한여름에 내리는 눈. 그것은 은빛 비늘처럼 떨어졌고 그 빛 아래에서 무장병력은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은의 눈빛은 인간의 말을 초월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고 마치 모든 존재의 깊이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쫓아왔던 존재는 단순한 신비한 생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신이었음을. 권혁진 대위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렇게 고은은 계곡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전체가 생명을 품은 듯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은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었고 동시에 천년을 살아온 영혼의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탐욕도 명령도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절골마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고요함,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은여우 고은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정남규 할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마당에 앉아 고은이 남긴 흰 비늘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비늘은 마치 심장처럼 온기를 품고 있었고 때때로 손끝에서 심장 박동처럼 미세한 떨림을 전해주었지요. 며칠 후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권혁진 대위는 마지막까지 마을을 둘러보고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땅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고 생명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울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샘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위 틈새로 솟구치는 물은 전보다 더 맑고 투명했으며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마치 누가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고 마당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났으며 무너졌던 담장은 이슬처럼 반짝이는 이끼로 덮였어요.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마을은 마치 스스로 생명을 회복한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할아버지의 손녀 수빈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는 키가 훌쩍 커 있었고 눈빛은 고운을 닮아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우 꿈에서 봤어요. 하얗고 따뜻한 눈으로 절 보고 웃었어요. 수빈이는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은이 정말 떠난 게 아니구나. 그 아이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면 먼저 웃고 비가 오면 이웃의 빨래부터 걷어주고 샘터 옆에 작은 평상을 놓아 함께 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았고 누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은여 고운 이 땅의 수호자이자 우리의 친구. 그리고 그 비석 아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고은이 남기고 간 비늘이 있던 자리에 피어났던 들꽃의 씨앗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씨앗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은아, 오늘도 잘 쉬었니?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꽃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고 밤이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이후로 절골마을은 은령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속의 진심을 되찾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고 마을은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품어주었어요. 정남규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른 계절보다 느리게.
하지만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샘터에서 한 줄기 안개가 피어올랐고, 감나무 꼭대기에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우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집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여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부신 빛이 아닙니다. 마음을 울리는 조용한 감동.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억의 생명이었습니다. 절골마을은 그렇게 기적의 땅이 아닌 사랑의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답니다.